조선인이라는 제일조선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볼 때 그 1945년 8월 15일 이날이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사실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1945년 이후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의 승인에 따라서 조선의 땅에 속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되는지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일본은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되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고 제일 조선인들도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그냥 유지를 하고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1910년에 한일 합병을 했을 때 이후에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일본 식민으로 됐다라고 법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본 열도 안에 있는 내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는 차별이 있었고 외지인이라는 그런 원래 일본 호적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외지 호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0년 이후에 45년까지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지금이면 한국에서 일본에 가고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로 되지만 그 당시는 양치 일본인이었죠. 일본인이었는데 적용을 받는 법이 틀렸습니다. 일본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호적에 있는 사람, 등재가 되고 있는 사람은 만약 조선 반도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그럴 때 신분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일본 법이 적용이 됐어요. 일본 친족법, 가족법이 적용이 되었는데 반대로 그냥 한국에 있더라도 그랬는데 한국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조선 호적에 등재되고 있었던 사람은 일본에 들어가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가족법, 친족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선에 적용되는 법들을 적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곳에서 적용되는 법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호적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틀렸다라는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걸 갖고 땅에 연결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호적에 등재되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땅과 함께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이었으면 그 땅과 함께 호적에 등재되고 있었던 사람을 다 일본인에서 제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때 정식으로 조선의 독립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과 동시에 조선이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선 호적에 등재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일본인이 아니게 하겠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쪽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식으로 급여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해석을 해서 그런 취급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체결을 하는 직전에 일본 법무부가 통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와 함께 그런 원래 일본 호적에 등재되고 있었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그 일본 국적자가 아니게 된다, 외국인으로 취급받았다라고 해서 국적을 상실시켰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그 당시 호족이라는 게 지금 그 가족관계 등록부랑 달리 호주가 있고 그 호주 밑에 가족들이 다 등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호주는 그 당시는 남자였고, 그러니까 조선인 남자랑 결혼을 한 일본인 여자는 조선 호족에 등재가 되었고, 그 반대로 그 일본인 남자랑 결혼을 한 조선 여자는 일본 호족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족이 다른데 일본 호족에 들어간 조선인도 있었고 그 조선 호족에 들어간 일본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래서 갑자기 원래 민족도 일본이고 그 일본인이었는데 남편이 조선인이었으니까 일본인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그 여성들이 이 국적을 상실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일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런 영토를 분리를 시킬 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호족으로 구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렇게 국적을 상실시키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 위반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는 일단 그런 국적을 변동을 시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봤다라는 것을 좀 일단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일동포는 그때까지는 최소한 일본인 취급을 받고 일본인이었으니까 일본인인지 일본인이 아닌지에 따라서 법적으로 차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정 아래서도 원래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미군정은 그것을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국적을 이유로 해서 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취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가 되고 바로 독립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니까 모두 사회보장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식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이 법적 취지가 상당히 악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회보장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발생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조약이 한일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특별한,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협약을 맺고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토를 분리를 시키면서 발생하는 그런 국적 이동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서 조약을 맺을 때 바로 쟁점이 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합리적인 회답을 해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동포에 대한 제일조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연주권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살 수가 있는지 여부라는 문제, 그리고 강제 대고 문제. 외국인이면 일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강제 대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조선인 같은 경우 계속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생활 기반이 있고 친족이 별로 한국에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서 주방을 그냥 뭔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주방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하게 법적인 지위가 안전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게, 그런 부분이 협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논의가 되는데, 결국은 국적 상실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 자체가 합리적인 것이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은 1910년 조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승인을 했으니까 그때 효력을 잃었던 거다라고 계속 해석을 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1910년부터 계속 무효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는 원래 제일동포의 국적은 한국 국적이고 일본 국적이 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일본이었지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그 조선인 자격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승인과 함께 국적이 상실됐다라고 하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의 부분은 한국은 한국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엇갈리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국적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면서 그 제일동포에 대한 법적지에 대한 협정이 맺어졌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제일동포라는 것은 대부분은 일본이랑 가장 관계가 있는 조선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논의가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원래는 한일협정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청구권 문제, 재산권 문제, 청구권 문제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첫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아까 나왔던 팔한복에 주장을 하고 그 안에서 한 국민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이라든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료도 없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일본이고, 한국 정부는 그런 자료를 전혀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계속 그렇게 청구권이 있다면 입증을 해보라, 자료가 있다면 내봐라, 이런 식으로 우기니까 한국 정부도 밀리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 부분에서 점점 포기를 해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일본은 전혀 그 부분에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금액만으로 결정을 하자는 식으로 전체적인 다협을 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62년 12월에 김정필이랑 오히라 마사요시라는 일본의 외무장관급의 외무 대신인데,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메모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준다. 일본이 지원을 해준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타협을 하자는 식으로 밀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는 한국 정부도 하나하나 안 따져가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안 따져가고 그냥 금액만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미 돈 문제거든요. 돈을 어떻게 받고 한국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누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동포의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문제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완전히 머리에 치워주고, 그래서 전혀 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한일협정이라는 게 14년간 협상을 해요. 계속 일본 주장과 한국 주장이 충돌이 되고 전혀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일본 국내에서도 한일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 국내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좌파 우파 사이에서 분단국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안 맺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이란 일본 국내에서는 군사정권을 왜 지원을 해주냐, 이북과 국교 정상화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 반대파가 많으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 협상 내용을 국내에 잘 안 알려줘요. 그 예비 회담이라든지 그 비밀 회담만 계속하고 그 국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고 결론을 냈다라는 설명을 저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협상만 하다가 마지막에 끝끝내 이런 식으로 사회를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만 발표를 하고 그냥 그걸로 그 재결을 하는 걸로 그냥 미뤄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조항 자체가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갖고 그 일본 국민에게 설득하기 쉽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한국은 그것을 한국 국민의 그 반발이 없도록 그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조항이 기본 조약 제2조인데 여기에 보면 그 1910년 8월 21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에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 한일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한일 합변 조약이 유효했는지 식민지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 청산을 한국은 외치고 있었던 것이고 일본은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합법했다. 위법한 것은 없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이 부분 자체를 합의를 안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이 시점에서는 무효하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갖고 일본은 당연히 1910년 조약은 유효했고 식민지 지배는 유효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을 했고 한국 정부는 이것은 지금은 이미 무효하다라고 되고 있는 것인데 무효라는 말은 처음부터 무효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무효라는 것은 1910년부터 무효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는 협상에서 이겼다라는 주장을 국민에게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인터넷은 없지만 그래도 신문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외신 기사도 있고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는 국회 심의에서 한국은 그런 식으로 그 당시부터 무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일본 입장이 맞다라는 주장만 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뭔가 갈등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국회에서 대답을 하면서 그 국회 승인을 받아가요. 그래서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안 맞는데 그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지는 확실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둥이 없는 조약이니까 그 해석을 할 때도 뭘 갖고 해석을 하면 되는지가 확실히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 대법 최고재판소랑 한국 대법원이 확실히 조약 해석을 엇갈리는 해석을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당연히 하나 조약을 갖고 다른 해석을 일본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해왔으니까 그것을 똑같은 문제를 갖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은 해석이 두 개 있는 거니까 당연히 결론은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남아가지고 되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 부분, 특히 제일조선인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의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청구권 협정의 제2조 부분인데요. 그 제2조 부분에서 그 2조 2항의 A 부분에서 그 1947년 8월 15일부터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그 일본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다방 제약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주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일동포를 바로 말하는데, 이 제일동포의 재산 권리 이익에 대해서는 이 협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왜 그 삽입이 되었는지는 위사록을 봐도 잘 안 나와요. 그 공개된 기록을 봐도 그 경위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만 보니까 1947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해방 광복 이후에 바로 그 대부분 그러니까 200만 명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기환이 멈춥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더 이상 기환을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라는 게 1947년 정도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환이 어느 정도 일단락을 하고 그 후에 계속 일본에 남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일본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일을 하고 일본에서 장사를 하고 일본에서 재산을 만들고 뭐 그런 권리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권리관계까지 이 한일 그 정부권 협정에서 파탈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제외를 하자고 한 것이고, 또 하나 그 후에 그 이후에 그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서 만들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여기서 제외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랑 아마 비슷한 취지로 삽입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갖고 제일동포에 대한 그런 그 전후 보상 문제는 그 협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해석을 안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까 그 청구권이라 그 재산 권리 및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여기서도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확정적으로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전후 보상 문제 같은 것은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이 안 되고 있고 애매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 재산 권리 및 이익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정부권이니까, 그러니까 제일동포의 정부권은 협정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걸로 포기가 된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그 제일동포에 대한 그런 그 청구권 부분에 있는 법률에 대해서 계속 이 제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보상을 안 하면서 국내 입법에서 계속 제외를 해가요. 한편 한국은 이 협정에서 그 제일동포에 관한 권리는 청구권도 포함해서 다 예외가 됐다,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한국 국내에서 그런 이 협정에 따라서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게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에서 제일동포를 대상으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동포는 일본에서도 국내 입법상 정부권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아까 이야기를 한 협정, 한일 조약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계속 유지가 되는 곳에서 국내법상도 그 해석에 따라서 엇갈린 국내법이 되니까 양측에서 제외가 돼버린 그런 것이 제일동포의 정부권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에 보이게 주장이 제기된 게 일본에서는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에 특히 군인 궁속으로 동원이 되었던 제일동포가 끌려가가지고 군인이라든지 궁속으로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국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그 부칙에 이 그 법은 그 호적 그 일본 호적에 등재되는 호적법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당분간 제외한다라는 부칙이 삽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그 호적에 당연히 등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고 되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부칙에 따라서 그 지원을 못 받았어요. 제일 높은.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주장을 해서 그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운동으로 되고 소송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 19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65년에 결정이 체결된 후에 그 30년 정도 되고 겨우 그런 소송을 하는 정도까지 그 일본 국민 안에서, 일본 사회 안에서의 이해도 좀 그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도 나왔고 그랬죠. 그래도 그 일본 법원은 계속 그 판결에서는 그 못 이겼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 조약의 해석이 엇갈렸던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제일동포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은 판결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도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법을 하는 국회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 재량권을 좀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그 외교 협상을 하고 푸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없이 그냥 국내법에서 다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까지는 그 사법부에서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피해요. 일본 법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일본 국민보다 훨씬 낮은 액수의 지원금만 주는 걸로 일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그 평등한, 그러니까 그 보장을 못 받으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문제로 유지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와요. 그 연금 문제도 그렇고, 그 사회보장에서 제외가 된 부분은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국적이 있었으면 그 풀리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 집안 잠정권 문제도 그렇을 거고, 그런 문제들도 다 결국 안 풀리면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정부는 그 제일조선인들이 계속 일본에 있는 것을 계속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한일 협정을 체결을 한 후에 국회에서 그 체결을 승인을 하는지 여부를 심의를 할 때 계속 나오는 그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그 제일조선인에게 영주권을 주어버리면 그 일본에 그 소수민족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소수민족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냥 반치를 하는 그런 결정을 맺는 게 승인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대답이 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주더라도 그 몇십 년 동안 있으면은 동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으로 뭔가 인정을 해줘야지, 이런 특별한 그 원인이 있는 그 제일조선인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든지,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내용만의 그 의사록을 봐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냥 반치를 하면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풀어야 했던 것, 그것은 당연히 일본 제일동포가 뭐 이중 국적으로 되든 아니면 일본 국내에서 영주권 받으면서 일본에서 충분히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지위를
확보를 받든 뭔가 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리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결국은 한국 정부는 신경을 못 쓴 것이죠. 그래서 제일동부 문제는 계속 그 후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안 썼는데 제일동부 문제란 관계에서는 이북 정도가 관계가 또 하나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유엔의 교리를 갖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한국 정부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체에 대한 해결을 이 조약에서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를 봐도 3.8선 이남에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북에 대해서는 이 협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도 조약 해석에 엇갈리는 부분인데 일본은 계속 북쪽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서 부는 걸로 되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은 안 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간에서는 그 부분 잘 못했어요. 확실히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부분을 남아있는 부분의 협상에서 잘 어느 정도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푸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2년에 조일 평양선언에서는 이 한일 협정 때보다 더 심하게 권리가 일본에 유리하게 된 내용으로 합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청구권도 주장을 못하게 되고 그런 내용으로 되고 있고 제일 조선인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65년 이후에 한국은 계속 미흡했던 부분을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살려가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새로운 것 또 하나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는 기회로서는 다시 지금 조일 관계 외교 협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으시면 김승훈 실장님 발전 듣고요. 저는 오늘 토론자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이 어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협정으로 구속된 4.16 문제와 제일 조선인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를 좀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정리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얘기하다가 또 제가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도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관계의 위기와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외교안보적 이유로 양국의 동맹이 강화되는 이러한 엇박자가 나는 현상은 50여 년 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교섭할 때도 역시 반복되고 있었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에 따라서 추구한 결과 정작 회담의 본래 임무였던 과거사 청산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고요. 애초에 목적으로 삼았어야 할 역사 청산은 봉인되고 배제된 채로 한일 협정이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두 분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비틀린 출발점, 그러니까 왜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에 이 한일 조약이 구속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우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비롯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대신에 대수 방공체제 구축을 위해서 일본을 파트너로 삼게 되죠. 그래서 전후에 일본을 개혁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경제 부흥을 선택함으로 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볍게 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는 1960년대 중반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 냉전 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일 회담이 계속 지리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 타결을 촉구하고 그 매개의 역할을 강하게 합니다. 또 하나 언급을 하자면 소련의 점령 지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자폭탄까지 사용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도 일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대수 대중공사라는 냉전 전략 속에서 형성이 되었고 오히려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 등 제방 갈등 요인을 배태시킨 원인이자 그 해결을 지연시킨 구조로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전후 점령 정책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역사 청산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자국중심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신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한국의 반공정권을 지원한다는 냉전 전략상의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과거 청산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로 일관하게 됩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철저한 법률주의 내지는 증거 논쟁을 내세워서 회담의 장기화 전략으로 교섭력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배상 실시 시기를 1960년대까지 늦춤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재정적 부담감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협상의 달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안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청구권 자금을 토대로 고도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